여러분,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페루에서 김밥 하나 때문에 학교가 뒤집어졌습니다. 아빠, 나도 저 음식 먹고 싶어. 페루 아이들이 울면서 부모들에게 매달렸고 급기야 학교 급식까지 바뀌었다는데요. 한국도 아닌 남미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를로스 메디나입니다. 페루 리마에서 20년 넘게 다큐멘터리를 만들어 온 방송인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한국에서 겪은 놀라운 경험에 관한 것입니다. 당시 저는 남미 방송국의 세계 음식 문화 시리즈를 제작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일본, 중국, 태국 촬영을 마친 상태였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은 마지막 순서였는데 별다른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시아 음식들은 대부분 비슷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인천공항에서 서울 시내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바라본 한국의 첫인상도 그랬습니다. 고층 빌딩들과 네온 사인들이 다른 아시아 도시들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았어요. 제 계획은 간단했습니다. 김치찌개나 불고기 같은 유명한 음식들을 촬영하고 전통시장을 둘러보는 정도였죠. 그런데 호텔에 도착한 첫날 밤 페루에 있는 제 아내로부터 급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8살짜리 딸 소피아가 갑자기 열이 나서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이었어요. 소피아는 제가 세상에서 가장 아끼는 보물 같은 존재입니다. 평소 제가 출장을 갈 때면 항상 맛있는 음식 이야기를 해달라고 조르던 아이였죠. 그 전화를 받고 나서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멀리 떨어진 딸을 생각하니 이번 출장에서는 정말 특별한 무언가를 배워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11시가 넘어서 호텔 주변을 산책하며 내일 촬영 장소를 물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어요. 어떤 작은 가게에서 환한 불빛이 나오고 있었는데 그 앞에 여러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늦은 시간에 무엇 때문일까 싶어 가까이 가보니 24시간 김밥 천국이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김밥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도 몰랐지만 줄 서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흥미로웠어요. 정장을 입은 직장인들, 운동복 차림의 젊은 사람들, 심지어 교복을 입은 학생들까지 정말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20년간 다큐멘터리를 만들면서 배운 것이 있다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이는 곳에는 반드시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날 새벽 일찍 다시 그 김밥집을 찾아가기로 마음먹었어요. 새벽 6시 저는 카메라를 들고 김밥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시간에도 가게는 문을 열고 있었고 벌써 몇 명의 손님들이 와서 뭔가를 주문하고 있었어요. 가게 안으로 들어가 보니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 사장님이 능숙한 손놀림으로 김을 펼치고 그 위에 밥과 여러 가지 재료들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뭔가 특별함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음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마치 예술 작품을 완성하는 것 같았거든요. 하나하나의 재료가 정확한 위치에 놓이고 김으로 말아지는 과정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아시아 음식에 대해 가지고 있던 편견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를요. 이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에는 분명 깊은 의미와 오랜 지혜가 담겨 있었어요. 그 김밥집 사장님은 20년 넘게 이 자리에서 김밥을 만들어 오셨다고 하더군요. 제가 카메라를 들고 촬영 허가를 요청했을 때 흔쾌히 승낙해 주시면서 김밥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사장님께서 알려주신 김밥의 비밀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겉보기에는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완벽한 영양 균형을 맞춘 음식이었어요. 밥에는 탄수화물이, 계란과 소고기에는 단백질이, 각종 야채에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골고루 들어 있었습니다. 더욱 신기한 것은 이 모든 재료들이 아이들도 쉽게 먹을 수 있도록 적절한 크기와 맛으로 조절되어 있다는 점이었죠. 새벽 3시에 다시 그 김밥집을 찾았을 때 받은 충격은 더욱 컸습니다. 이 시간에도 여전히 손님들이 끊이지 않고 있었거든요. 야간 근무를 마치고 집에 가는 직장인들, 새벽 운동을 나온 사람들, 심지어 공부하다가 배가 고파진 학생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 젊은 어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분은 새벽 4시가 넘은 시간에도 김밥 10줄을 주문하면서 내일 아이 도시락용이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사장님은 그런 어머니들을 위해 특별히 신선한 재료만 골라서 정성스럽게 김밥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한국 어머니들의 사랑이 담긴 특별한 선물이었던 것이죠. 페루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새벽 시간에 이렇게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을 살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 자체가 놀라웠어요. 사장님은 제게 김밥 만드는 방법을 직접 가르쳐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해 보였지만 막상 해보니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김을 펼치는 것부터 시작해서 밥의 양 조절, 재료 배치, 많은 방법까지 모든 것에 노하우가 필요했습니다. 사장님께 김밥 만들기를 배우면서 저는 여러 번 실패를 겪었습니다. 김이 찢어지기도 하고 밥을 너무 많이 넣어서 말기 어려워지기도 했죠. 하지만 사장님은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 가르쳐 주셨습니다. 김밥을 만들면서 알게 된 것은 각각의 재료들이 들어가는 순서와 위치에도 다 이유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단무지는 아삭한 식감을 위해, 시금치는 영양 보충을 위해, 계란은 부드러운 맛을 위해 정확한 자리에 배치되어야 했어요. 이 모든 것이 오랜 세월 동안 한국 어머니들이 축적해온 지혜였습니다. 3일째가 되어서야 겨우 모양이 나는 김밥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장님은 제가 만든 김밥을 드셔보시고는 이제 제법 괜찮다며 격려해 주셨어요. 그때 느낀 뿌듯함은 정말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습니다. 페루에 있는 딸 소피아에게 영상 통화를 걸어 김밥 만드는 과정을 보여주었더니 아이가 정말 신기해했습니다. 소피아는 자기도 그런 음식을 먹어보고 싶다고 했어요.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한국에서 돌아가면 딸을 위해 김밥을 직접 만들어주겠다고요. 사장님께서는 제가 페루로 돌아갈 때를 대비해 김밥 재료들을 구할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주셨습니다. 김은 한국 식품점에서 구할 수 있고 다른 재료들은 현지에서도 비슷한 것들로 대체할 수 있다고 하시더군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사장님께 정말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렸습니다. 단순히 음식 만드는 법을 배운 것이 아니라 한국 문화의 깊은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거든요. 김밥 하나에 담긴 어머니의 마음, 가족을 위한 정성, 그리고 건강을 생각하는 지혜까지 모든 것이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페루로 돌아온 저는 즉시 김밥 만들기에 도전했습니다. 리마의 한국 식품점에서 김과 단무지를 구입했고 나머지 재료들은 현지에서 조달했어요. 첫 번째 시도는 완전한 실패였습니다. 김이 눅눅해지고 밥이 흘러나와서 도저히 김밥이라고 부를 수 없는 형태가 되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연습했습니다. 박 사장님께서 알려주신 비법들을 하나하나 적용해 가면서 조금씩 나아졌어요. 밥의 온도 조절, 김에 참기름 바르기, 재료들의 적절한 배치 등을 익히는데 일주일 정도 걸렸습니다. 드디어 소피아가 병원에서 퇴원하는 날, 저는 김밥을 만들어서 딸을 맞이했습니다. 소피아는 처음 보는 음식에 호기심을 보이며 한입 베어 물었어요. 그 순간 아이의 표정이 환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소피아는 김밥을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평소 야채를 잘 안 먹던 아이가 김밥 안에 들어간 시금치와 당근까지 모두 먹어치우더군요. 아내 마리아나도 김밥의 맛에 감탄했습니다. 이렇게 영양이 균형 잡힌 음식을 이렇게 간편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신기하다고 했어요. 소피아가 학교에 다시 다니게 되면서 저는 매일 아침 김밥을 만들어서 도시락으로 싸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3-4줄 정도였는데 소피아가 친구들과 나누어 먹고 싶다고 해서 점점 개수를 늘려갔어요. 소피아의 담임 선생님인 카르멘 로드리게스 선생님은 처음에는 이상한 음식이라고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소피아가 김밥을 먹은 후 집중력이 좋아지고 오후에도 피곤해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관심을 가지게 되셨어요. 어느 날 소피아가 집에 와서 말하기를 친구들이 모두 자기 도시락을 부러워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김밥의 색깔이 예쁘고 맛도 좋다면서 자기들도 그런 도시락을 싸오고 싶다고 한다는 것이었죠. 소피아의 친구들이 김밥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일부 학부모들로부터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 어린 질문들이었지만 점차 김밥 만드는 법을 가르쳐달라는 요청들이 늘어났어요. 가장 먼저 관심을 보인 것은 소피아의 친한 친구 루시아의 어머니인 이사벨 씨였습니다.
이사벨 씨는 영양학을 공부한 간호사였는데 김밥의 영양 구성에 깊은 관심을 보였어요. 김밥 하나에 탄수화물, 단백질, 비타민, 무기질이 모두 들어있다는 점이 정말 놀랍다고 하시더군요. 주말에 이사벨 씨가 저희 집에 오셔서 김밥 만들기를 배워갔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금세 요령을 터득하셨어요. 특히 재료들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각각의 영양소 역할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더 많은 어머니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소피아 반 친구들의 어머니 5명이 함께 저희 집을 방문하셨어요. 저는 마치 요리 강사가 된 기분으로 김밥 만들기를 가르쳐 드렸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어머니들이 김밥을 만들면서 나누는 대화였습니다. 각자 자녀들의 식습관에 대한 고민, 영양 균형에 대한 걱정, 그리고 간편하면서도 건강한 도시락에 대한 바람 등을 이야기하시더군요. 김밥이라는 음식을 통해 어머니들끼리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몇 주가 지나면서 소피아의 학급에는 작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김밥 도시락을 싸우는 아이들이 하나둘씩 늘어난 것이었죠. 각 가정마다 조금씩 다른 재료를 사용해서 다양한 김밥들이 등장했습니다. 어떤 어머니는 페루 전통 재료인 퀴노아를 넣어보기도 하고 또 다른 어머니는 아보카도를 추가하기도 했어요. 한국의 전통적인 김밥에 페루의 맛이 더해지면서 새로운 융합 음식이 탄생한 것이었습니다. 김밥이 소피아 학급에서 인기를 끌면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일부 학부모들이 이런 변화를 못마땅하게 여기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특히 전통적인 페루 음식을 고집하는 분들은 외국 음식이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김밥을 지지하는 목소리들도 나왔습니다. 특히 영양사 출신인 이사벨 씨는 김밥의 영양학적 우수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페루 전통 음식도 좋지만 좋은 것은 어디서 왔든 받아들일 수 있는 열린 마음이 필요하다고 하시더군요. 논란이 계속되면서 학교 측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영양 담당자인 마르타 바르가스 씨가 직접 김밥의 영양 성분을 분석해 보겠다고 나서신 것이었어요. 며칠 후 마르타 씨는 놀라운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김밥의 영양 구성이 현재 학교 급식보다 더 균형이 잘 잡혀 있다는 것이었죠. 특히 아이들이 부족하기 쉬운 식이섬유와 비타민 함량이 높았고 나트륨 함량은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에서는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월 1회 정도 김밥을 급식 메뉴에 포함시켜보자는 것이었어요. 물론 전통적인 페루 음식을 바탕으로 하되 김밥의 장점을 접목한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자는 아이디어였습니다. 이 소식이 지역 한식당에까지 전해졌습니다. 리마의 유일한 한식당인 서울하우스의 김철수 사장님이 저를 찾아오신 것이었어요. 김 사장님은 페루에서 김밥이 이렇게 인기를 끌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워하시면서 학교와 협력해서 더 좋은 김밥을 보급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김철수 사장님과의 만남은 정말 뜻깊었습니다. 김 사장님은 20년 전에 페루로 이민 오신 분으로 그동안 한국 음식을 현지에 알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오셨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김밥이 이렇게까지 큰 관심을 받은 것은 처음이라고 하셨어요. 김 사장님의 제안으로 학교에서 김밥 시연회가 열렸습니다. 학부모들과 교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김 사장님이 직접 김밥을 만드는 과정을 보여주셨어요. 저도 제가 서울에서 배운 경험을 바탕으로 김밥의 문화적 의미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시연회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아이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소피아를 포함한 학급 아이들이 직접 김밥 만들기에 참여했는데 모든 아이들이 정말 즐거워했어요. 특히 각자 좋아하는 재료를 넣어서 자신만의 김밥을 만드는 과정이 마치 놀이 같았습니다. 학부모들의 반응도 점차 긍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반대했던 로베르토 씨도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을 바꾸시더군요. 외국 음식이라고 해서 무조건 거부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셨다고 하셨어요. 이 시연회를 계기로 학교에서는 월 1회 김밥의 날을 정식으로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매월 셋째 주 금요일에는 아이들이 각자 집에서 만든 김밥을 가져와서 함께 나누어 먹는 시간을 갖기로 한 것이었어요. 저는 이 모든 과정을 다큐멘터리로 제작했습니다.
처음 서울에서 김밥을 만나게 된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페루에서 김밥이 사랑받게 되기까지의 전 과정을 담았어요. 특히 박영애 사장님과 김철수 사장님의 인터뷰는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다큐멘터리 제목은 한국 엄마의 마음이 담긴 김밥이었습니다. 이 작품은 페루 전역에서 방송되었고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많은 시청자들이 김밥에 대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전국 각지에서 김밥 만들기 강습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다큐멘터리 방송 후 1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소피아의 학교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김밥의 날이 다문화 음식의 날로 확대되어 매월 다른 나라의 음식을 체험하는 시간이 마련된 것이었습니다. 소피아는 이제 김밥 만들기의 작은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새로 전학 온 친구들에게 김밥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 가끔 집에서 친구들을 초대해서 함께 김밥을 만들어 먹기도 해요. 가장 기쁜 소식은 소피아와 함께 한국을 방문할 기회가 생겼다는 것이었습니다. 페루 교육부에서 다문화 교육의 우수 사례로 저희 가족을 한국에 파견 보내주기로 한 것이었어요. 서울에 도착한 저희는 가장 먼저 박영희 사장님의 김밥집을 찾아갔습니다. 1년 만에 뵈는 박 사장님은 저희를 마치 가족처럼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소피아가 직접 만든 페루식 김밥을 드시면서 정말 맛있다고 칭찬해 주시더군요. 박 사장님은 소피아에게 특별히 한국 전통 김밥 만들기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소피아는 한국어는 잘 못했지만 김밥 만들기만큼은 금세 익혔어요. 아이의 집중하는 모습을 보면서 박 사장님도 정말 흐뭇해 하셨습니다. 한국에서의 일주일은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소피아는 한국의 다양한 음식들을 체험하면서 세계에는 정말 많은 맛있는 음식들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음식을 통해 서로 다른 문화의 사람들이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페루로 돌아온 후 소피아의 학교에서는 한국의 날 행사가 열렸습니다. 저희가 한국에서 가져온 사진과 영상을 보여주면서 한국 문화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이었어요. 아이들은 모두 신기해하면서 언젠가 자신들도 한국에 가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저는 매일 아침 소피아를 위해 김밥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김밥을 만들 때마다 박영애 사장님과 한국에서 배운 따뜻한 마음을 떠올려요. 작은 김밥 하나가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한국의 어머니들이 가족을 위해 쏟는 정성과 사랑이 지구 반대편 페루까지 전해진 것입니다. 페루로 돌아온 지 6개월이 더 지났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만든 다큐멘터리가 남미 전역의 교육방송에서 재방송되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콜롬비아, 에콰도르, 볼리비아에서까지 김밥에 대한 문의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소식은 리마 대학교 영양학과에서 연락이 온 것이었습니다. 김밥의 영양학적 가치에 대한 정식 연구를 진행하고 싶다는 제안이었어요. 마리아 카스티오 교수님이 직접 저희 집을 방문하셔서 김밥 만드는 과정을 관찰하고 각 재료들의 영양 성분을 분석하겠다고 하시더군요. 연구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김밥 한 줄에는 성장기 아동에게 필요한 영양소가 거의 완벽하게 들어있었어요. 특히 단백질과 탄수화물의 비율이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수준과 거의 일치했습니다. 마리아 교수님은 이런 균형 잡힌 음식을 이렇게 간편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정말 놀랍다고 하셨어요. 더욱 흥미로운 것은 김밥을 꾸준히 먹은 아이들의 변화였습니다. 소피아의 학급에서 6개월간 추적 조사한 결과 김밥을 정기적으로 먹은 아이들의 집중력과 학습 능력이 향상되었다는 것이 밝혀진 것이었어요. 특히 오후 수업 시간에 졸거나 산만해하는 아이들이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이 연구 결과가 발표되자 페루 교육부에서 정식으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전국 초등학교 급식 개선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김밥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교육부 관계자들에게 김밥의 제조 과정과 문화적 의미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한국 문화의 진짜 위대함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김밥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어요. 그 안에는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 건강을 챙기는 지혜, 그리고 무엇보다 다음 세대를 위한 배려가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 어머니들이 수백 년 동안 축적해온 육아의 지혜가 이 작은 김밥 안에 모두 들어있는 것이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아이들이 직접 세계 지도를 보면서
각 음식이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 찾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소피아는 친구들에게 한국이 어디에 있는지 자랑스럽게 설명해주곤 했어요. 김밥 하나로 시작된 것이 자연스럽게 세계 지리와 문화 교육으로 이어진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변화들을 보면서 한국이라는 나라의 진정한 힘을 느꼈습니다. 한국은 자신들의 좋은 문화를 다른 나라에 강요하지 않았어요. 대신 그것을 자연스럽게 나누어 주면서 다른 문화와 어우러지게 만드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김밥이 페루에서 사랑받게 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었죠. 몇 달 후 리마의 한국문화원에서 저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지원으로 페루 전역에서 김밥 만들기 강습을 진행해보지 않겠냐는 것이었어요. 저는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요리 강습이 아니라 문화 교류의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했거든요. 첫 번째 강습은 리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30명의 어머니들이 참가했는데 모두 자녀를 위한 건강한 음식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었어요. 강습이 진행되면서 어머니들은 김밥 만들기뿐만 아니라 한국의 교육 문화, 가족 문화에 대해서도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질문은 한국 어머니들이 어떻게 이렇게 정성스럽게 자녀를 위한 음식을 준비할 시간을 만드는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본 24시간 김밥집의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바쁜 어머니들을 위해 새벽에도 문을 여는 가게들, 그리고 그런 가게들이 단순한 장사가 아니라 지역 사회를 위한 봉사라고 생각하는 사장님들의 마음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강습이 끝난 후 한 어머니가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김밥을 배우러 왔는데 한국 사람들의 마음을 배우고 간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느꼈던 그 따뜻한 마음이 페루 어머니들에게도 전해진 것 같았거든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 모든 것의 시작은 서울의 작은 김밥집에서였습니다. 박영애 사장님의 따뜻한 마음과 정성스러운 손길이 지구 반대편 페루까지 전해져서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낸 것이죠. 한국의 위대함은 화려한 기술이나 큰 건물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을 위한 작은 정성,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 그리고 좋은 것을 나누려는 따뜻한 마음에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저는 소피아를 위해 김밥을 만들면서 한국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습니다. 작은 김밥 하나가 만들어낸 기적 같은 이야기, 이것이 바로 한국이 세계에 보여준 진정한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감동 스팟이 전해드린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의 주인공에게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